안녕하세요. 오늘 문화가 살리는 도시 심포지움 사회를 맡게 된 최석규입니다. 춘천만축제 예술국감독을 했고요. 늘 들으시고 어느 심포지움 가면 하는 말씀이 준비가 돼서 항상 5분 뒤에 시작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발제자 한 분이 대구에서 전주에서 오셔서 지금 방금 서울역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2시 5분에 문화가 살리는 도시 심포지움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 심포지움 들으실 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좀 앉아주시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발제문에 관한 자료들을 테이블에 올려 놓았고요. 그리고 춘천시에서 열리는 축제들에 관한 안내문들이라든가 팜플렛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입구 우측에 자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5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화가 살리는 도시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가 살리는 도시 심포지움은 춘천 문화도시연대와 춘천시에서 주최로 시작된 심포지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시 마케팅이나 꼭 문화가 도시 발전을 위한 툴로서만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도시의 지역 이미지 고치라든가 지역민의 문화적 향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문화가 도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문화라는 것들을 도시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많은 고민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춘천에 공연예술 축제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이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춘천의 문화도시 발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자리의 일환으로서 꼭 춘천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과연 다른 도시들, 오늘 예가 될 전주와 대구는 문화라는 아이템을 도시 발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많은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재단법인 춘천 인양국제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강준현 선생님 모셔서 대표로 여러 공동축제 대표로서 인사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대표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주 성공했습니다. 2000년 들어올 적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전부 아우성을 찾던 기억을 합니다. 문화의 세계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문화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문화에 대한 그 실행은 문화적인 어떤 풍경을 만들고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실행에 있어서는 그전이나 멸종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춘천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춘천에는
문화를 생각하는 인력이 비교적 많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관심, 문학과 또 문학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 또 연극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 라이온을 통해서, 인형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풍성하게 하고 도시를 문화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인력들이 많은 곳이 춘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이러한 대화가 자칫하면 그냥 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춘천처럼 끊임없이 문화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열고 그래도 행사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하는 데는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일종의 문화적 사건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가가 아마 이러한 활동을 좀 더 값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와 춘천 만축제, 춘천국제연극제, 춘천 인연극제에서 세부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발제문을 받으셨겠지만은 춘천뿐만 아니라 전주, 대구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시는 분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발표 순서는 아직 전주에서 한 분이 아직 올라오시고 있는 중이어서요. 거리 문화를 통해서 대구의 도시 문화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 오는가에 대해서 대구 쪽의 발표를 먼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제2발제로 계시는 도시에서 거리 문화에 대해서 대구문화예술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신동호 선생님의 발제를 먼저 듣겠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와 문화기획에서 대구 YMCA 관장으로 계시는 김경민 선생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동호라고 합니다. 발제 시간은 여러분들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15분을 꼭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5분 동안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막막한 부담감인데 하여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림 문화를 통한 문화도시 전략이 될 거고요. 대구에는 동성로라는 곳이 있고 아마 신택리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리 골목 답사를 통해가지고 책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게 잔잔한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일단 그 후보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금 이따가 이제 다른 포괄적인 사례들은 김경민 관장님께서 이야기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좀 그림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골목길 답사나 지도 작업을 통해서 근대 문화의 흔적들을 찾아서 그 의미를 알리고 있는 대구 시내 대구 읍성이 있습니다. 읍성의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대구 읍성하고 진골목, 이게 음식 골목입니다. 이런 거와 그다음에 피난 시절의 대구 거리 문화 이런 것들을 거리에 이제 피난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나 예술인들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흔적들을 찾아서 조명해보고 그것을 지도화하고 인문학적인 텍스트로 새롭게 꾸민 책이 이제 신택리지였습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대구 시내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동승로가 뭐냐면 대구 읍성에서 동쪽의 이제 성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1년 대구 세계유산 경기대회를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새롭게 이제 도심을 재디자인해 나간다는 취지로 대구 읍성의 흔적이자 대구의 상징적인 중심이고 그 다음에 동승로는 대구의 가장 번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화가를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승로, 서승로, 남승로, 특성로라는 이런 곳이 대구 시내에 있고요. 이게 대구 읍성의 흔적을 말해주는 길이기도 하지만 시내 중심과 번화가를 상징하는 확장적인 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지리적 보존 또한 확장적인 외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동승로라고 이야기하면 그 길만 상징하는 것이 고 시내 전체를 우리가 동승로 간다, 시내 간다 이런 정도로 좀 상징화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동승로 프로젝트의 개요는 시상 대전기기가 있는데 위에 올라와 있는 그것을 완전히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것을 통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고 휴식 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읍성 성돌을 갖다 놓아서 그걸 이제 찾아서 갖다 놓아가지고 활기찬 보행, 걷기 편한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읍성 성돌을 문화적인 상징화를 시도하고 각종 존을 구성하는 것은 거리 자체를 탈바꿈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동성로를 축으로 보면 가까이에는 봉산문화거리라고 미술을 중심으로 한 거리가 있고 약정골목, 그 예전에 그 뭡니까 양정씨가 열린 약정골목이 있고 그다음 덕성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구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촌동이라는 독특한 곳인데 그것은 이제 피난 시절의 문화를 나타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경산 가면공원 이런 것들을 연계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좀 딴지를 좀 그러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5분이는데요. 동성로의 근현대적인 역사성과 현재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내가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7, 80년대 동성로는 현실적으로 보면 음악 가방, DJ, 음악 감상실 아시죠? DJ, 그 다음에 거기는 처음에 연애할 때 만나는 곳이 아마 동성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추억과 서점 이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서 무엇을 산다라는 것이 아주 진기한 어떤 경험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백화점이라는 아주 큰 백화점인데 백화점 앞은 민주화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리 문화의 거리 시위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소비 문화를 대변하는 로데오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낑깡골목 이거는 이제 서울에 오렌지 골목이 생기면서 대구에는 낑깡동이 있는 곳에 낑깡골목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상인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통신골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온 어떤 삶의 상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시가 계속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도시가 이제 뭐 이렇게 분화되고 소비 거점이 다변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동성로의 위상이 날로 약해지고 있고요.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상인들은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위상을 이제 특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하기 위해서 동성로 축제를 열긴 하지만 상인들이 그 동시 세일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상인들이 적극적인 공간과 지원마저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긴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 80년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동성로에는 아직도 저희들이 이제 대구에서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지만 아직도 수공업으로 금세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30년 전부터 계속 이용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천하는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 시절의 소산이었던 교동시장이라는 곳이 아직도 남아있고 물론 이거는 주얼리 특구라는 보석 특구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라진 번개시장의 흔적들이 있어요. 번개시장이 뭐냐면 대구의 인근의 근교에서 통근 열차를 타고 가서 아침에 바짝 장을 열면 도시 소비자들이 사고 없어지는 그런 시장들이 아마 다른 도시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동성로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로 프로젝트를 거리를 보행이 쉬운 공간으로 만들고 존을 구성하고 이거 딱 그림이 딱 느껴지죠. 어떻게 하면 간판 좀 정비하고 그 다음 거리 없애고 가로수 좀 심고 이런 프로젝트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역사적 상징으로서 대구읍성의 도를 가져온다. 이런 프로젝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크다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제기한 문제는 낡은 것, 오래된 것, 어눌한 것 우리가 보기에 시각적으로 좀 불편한 것 이것에 대한 미학적 관점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잘못된 미학적 관점, 미학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워 보이고 내가 보기 불편한 것에도 미학은 있습니다. 추함에 대한 미학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것은 현재적 삶을 드러내주는 건데 잘못된 미학적 관점이 동성로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재적 삶의 정의들을 거세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림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비위계적이고 중층적입니다. 뭐 들레저 개념을 빌리면 미존적이겠죠. 이 느슨한 관계들, 문화적 양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획일화하고 단순화하고 직선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림화 자체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 미관이라는 건축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빌딩 베이스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것의 삶이 숨쉴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각적으로 불편한 것, 낡은 것, 어눌한 것, 뭐 손님 오는 거 있잖아요. 불편한 거, 보기 힘든, 보기 안 좋은 거 있으면 장롱에 다 쑤시는 못 알아버리죠. 저는 장롱 인테리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롱 인테리어, 삼루 인테리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 마케팅의 관점을 보더라도 아마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은 그 지역의 유서 깊은 가게를 찾아가거나 정말 박스가 많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사연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걸 즐겨하지 정말 잘 인테리어,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데도 찾아가겠지만요. 이 거리를 마케팅한다, 도시를 마케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지역의 역사성,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 저는 맞다. 잘 준비된 브랜드숍이 그 도시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거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인문학적 사유와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거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구에 중국에서 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손님들한테 뭘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대구에 아주 유명한 갓바위가 있습니다. 갓바위를 보여줬죠. 같이 올라가 갓바위를 보여줬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 동네 뒷산에 가서 세빌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거기는 갓바위 불상은 우리가 보기엔 크지만 중국에서 보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불상들이 많고 토난식 브랜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초라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분들을 데려갈 때 근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갓바위는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옵니다. 입시철 되면 기도하면 꼭 하나는 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 둘러가서는 안 된다. 아니 여기까지 꼭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 올라갈 때 제가 들어본 이야기를 올라갈 때 하늘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하면 이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과연 그냥 올라갈까요? 가서 감흥이 달라지겠죠.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는 그냥 문화유산 보여주기.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거리 골목도 마찬가지로 동성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나 지금 현재 유동인구들의 어떤 대중문화적인 기호, 그 다음 거리의 지정학적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문화적인 의미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야지 현실적으로 동성로가 미학적으로 제대로 된 거리로 태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와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문화된 사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외형에만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배우 같은 경우 대구 업성 성도를 갖다 놓는 것으로서 동성로의 역사적 상징을 완성시키려는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문화는 없고 문화재만 남게 되는 경우겠죠. 실질적으로 동성로의 존재적 의미는 업성 성돌이 아니라 그 골목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살아가서 숨쉬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들이 거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뭔가 전통문화, 예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거 많잖아요. 복원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현장성을 훼손하기 쉽습니다. 이게 원본성에 대한 집착, 원본은 원래 이래 있다. 진본성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서 문화는 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듭니다. 전통문화 이꼬르 문화재 내지 문화된 사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도심 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이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디자인 철학과 배경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없다. 그건 뭐냐면 동성로라는 곳에는 그동안 거리 문화를 일구기 위해서 노력했던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저는 문화적으로 뭔가 다른 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시민을 대상하거나 시민을 바라보는 방식이 일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수준의 시민들을 붙잡아 놓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간다, 상인들하고 같이 만들어간다는 시민 참여의 철학과 전략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캐나다의 컬처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할 때 시민들이 다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전국의 여러 사례에서 보겠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만든 공공미술이 높이 사지는 것이지 작가들이 와서 그려놓은 것이 높이 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화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만드는 이야기가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가보게 하는 힘을 만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이 실제로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거세되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림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율동적인 공간이고 그림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율동성 뭐 서구에는 광장 문화나 카페 문화가 있잖아요. 그림 문화는 실제로 삶의 현존성을 살리지 않으면 그냥 미학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그림 문화는 그냥 인테리어 하는 분이나 건축 디자인 하는 물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 예술성 내지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서 그냥 이렇게 잘 치장된 그런 거리가 탄생할 뿐이지 문화가 있는 거리가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좀 시민 참여, 주민 참여에 대한 원칙 가치가 그 다음에 오래되고 낡은 것에 대한 좀 미학적인 관점이기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대구의 거리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하나 대구 YMCA입니다. 그래서 대구 YMCA 관장으로 계신 김경민 선생님께서 대구에서 마을 만들기 문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세히 들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설명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NGO에서 하다 보니까 시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좀 버려진 공간 중심으로 대신에 이제 시민적 상상력을 좀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그러면은 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주로 보면 이제 주거정비형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 생태형 마을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그 상권 활성화형 이렇게 세 가지 형이 그 사회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운동의 기본 패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사례를 그냥 가장 빠른 속도로 그냥 그림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좀 소개해 드릴 것은요, 그 생태형 그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 사례로서 대구에 보면은 이제 금호강하고 신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동으로는 침산동인데 침산동 두물머리 섭지와 관련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례인데 이 사례는 주로 이제 취약계층들하고 해서 나중에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고 주민과 함께 이렇게 친환경적 수변 공간으로 공동 관리하는 이런 패턴으로 기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들으시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는데 굉장히 저도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연구부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제 거부강 신천 합류기점입니다. 빠른 속도로 좀 돌려주세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공부하는데요. 예,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주로 이제 거부강 신천 합류 지점의 평균치인데 저희들이 이제 자연가천 사업 프로젝트를 하자고 대구시에 주장을 하니까 가장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공간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의 가장 기본 방향은 뭐냐 그러면 주제를 생물종 다양성 기획에 기반한 결과기획.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생물들이 그 서식하거나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경관적 우수성을 유지하는 이런 패턴으로 1년간 작업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 씨는 방울새가 좋아해가지고 해바라기가 이렇게 그 질대 정도 되면 방울새가 때로 날아오곤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다음. 예, 장비다 이렇게 없었어. 물을 직접 떠서 하는. 다음. 예, 이건 이제 습지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 습지가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료비가 보니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경 비용이 굉장히 싸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예, 같은 습지고, 다음. 예, 하여튼 이게 습지를 만드니까 기재비인데, 재비나 이런 것들이 와서 집 짓는다고 오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수로용 습지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수로용 습지를 만든 거는 이제 좀 건너편이 조류들 서식처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흰벽 검둥오리 가죽들. 예, 둔치는 주로 보면 잔디 플러스 감목수 이런 형태로 조경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둔치에 주로 수경작물을 할 수 있는 논이라든가 습지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애들, 모내기나 아이들이 다음. 예, 논은 주로 모리농법으로 했습니다. 다음. 예, 가을에 수화비를 세웠고요. 예, 어쨌든 이게 벼가 있더라고요. 다음. 예, 이건 면태. 다음. 예, 다음. 예. 예, 요 자료는 주로 이제 생태형 작업인데, 신천 공항 항류 지점이 수달 서식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수달이 대구의 도심에 신천이라는 강을 타고 수성교까지 올라오는데, 이 지역이 이제 낚시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가지고 이 공간을 좀 이렇게 NGO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드는 작업인데, 작년에는 주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물종 다양성, 기획에 기반한 경관계획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올해는 보니까 저 공간이 이제 야생동물 재활 공간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열린 동물원 프로젝트를 올해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삼덕동이라고 대구의 70년대 건대경관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 공간을 저희 대구IMC에서 한 10년 정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 이제 2006년부터 삼덕동 인형 마임 축제라는 이렇게 마을 축제를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시고 또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머리 마스터 누구십니까? 여느 마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이곳에는 마을 곳곳에 운명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지금 위에 운명이 있어요. 들어오시죠. 마을이라는 공간을 공연에서는 표현의 장으로 삼아보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술이 극장으로 가거나 전시관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원래 이렇게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삶의 공간에서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마을이라는 공간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공연도 다 주민들의 주택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매년 한 20개의 극단 정도가 오고요. 올해도 5월 3일, 4일, 5일 저희들이 제3회 삼덕동 인형마임 축제를 할 건데, 올해는 주제를 대굴대굴 바퀴와 옥두각시와 이런 제목으로, 작년에는 장욱진 그림속 마을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장욱진 씨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삼덕동의 공간 안에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볼륨 조금 크겠네. 지금 저희가 훈련시키면서인데 어린아이들이나 재래시키면서의 그 화장실에 1회 때 축제를 해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한 것 같아요. 2회 때는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번 축제에 가면 특별한 전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을 비슷한 미술관에서 장훈진 화백의 그림이 전시됩니다. 집과 마을을 즐겨줬다는 장훈진 화백.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에서는 해물자의 중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림 속 마을이 실제 산동동의 집들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지다 보이지만 아파트라는 차원이 다른 동네들이거든요. 다 기와집이 너무 많고 단가집에서 없는 집도 많고 담이 낮은 집도 많고 담이 있으면 전기가 파워이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쁘네 하면서 한 가지 마음을 두고 가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죠. 또 하나 볼거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유흥도서관인데요. 평소 책을 읽는 공동도서관을 사용해서 보셨는데 축제를 나가서 아이들이 계획한 투어가 열린다고 합니다. 직접 아이들이 만든 물건을 갖고 나와서 아이들이 직접 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행사인 만큼 자유를 손잡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객대식도 좀 외롭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도 보고 찾아보는 맛이 있으니까 그런 영화들로 활용하는 영상 준비해요. 예, 요건 이제 주거정비형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제 축제를 만들어가는 형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금방 우리 신동국 선생님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대구는 이제 동성로라는 거리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4시 이후에는 아웃다운 50만 명 정도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원도심 혹은 구도심이 쇠퇴해 가는데 상대적으로 대구의 원도심 혹은 구도심으로서의 동성로는 아직도 상인들은 굉장히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게 나름대로 상권과 도심으로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은 뭐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동성로 관련한 공공기자님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좀 공감을 하는 게 동성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비울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보는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간을 어떻게 인간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인간화한다면 그건 이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공간을 인간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공간 안에 저도 이제 저희 YMCA가 동성로에 있어서 그 동성로를 보면서 공간이 이제 계속해서 상업화되다니까 왠지 이제 메말라지니까 이 공간을 재미와 장난으로 가득 찬 거리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계속 그 동네에 다니니까 이 공간에서 그래도 가장 뻔뻔스럽게 놀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별로 문제 제기를 안 받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아트카는 불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트 바이크는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 바이크나 아트 바이크들을 가지고 동성로를 누비고 다니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자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직 자전거 매니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로 도시를 한번 새롭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희망 자전거 제작소라는 자전거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맞춤형 자전거를 만드는 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자전거를 만드는 팀이 있는데, 요건 이제 재활용 자전거 중에 디자인 1호 얼룩입니다. 제법 잘 안 생겼습니까? 이게 이제 다른 자전거하고 틀린 거는 재활용 자전거지만 분쇄 도색을 이렇게
정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 월 25,000원에 임대하는 자전거 임대 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대만에 가니까 학교에 그냥 자전거 정비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자전거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예, 요게 이제 공이 자전거인데 이런 자전거들이 도로에 다니면 재밌지 않을까. 다음, 예, 요거는 이제 생명나무인데 지금 이번에 지구의 날에 지금 만들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다음, 예, 이번 지구의 날, 요건 서해 영웅을 그래서 지구의 날에 이번에 서해 뭡니까 태양 기름 유출 사건이 있어가지고 생명 거리구의 형태로 자전거를 가지고 캐릭터 바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생명 거리굿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자전거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고 그림만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태양 기름 유출 사건에 좀 제한테는 가장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는 이미지여가지고 기름 덮인 오리가 이렇게 제문처럼 이렇게 앞에 가고 나머지 자전거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생명 거리굿을 기획을 했는데 나중에 20일 날 대구 오시면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해마와 산호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린이 자전거도 내 자전거 꾸미기 사업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한 50대 정도 꾸며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자기 자전거를 자기 방식으로 튜닝하면 좀 참고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미국인데 아무래도 성적이 같은 것들이 많죠. 예, 이런 자전거도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별로 안 나더라고요. 예, 꼭 캐릭터 자전거를 캐릭터할 필요가 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캐릭터화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거리에서 재밌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투어 바이크인데 영업용 자전거 택시인데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거리에서. 이거는 이제 벨로 택시라고 해서 독일에서 만든 영업용 택시입니다. 이건 네덜란드에서 나온 영업용 택시입니다. 이건 영업하는 자전거입니다. 이건 푸시요. 영업용 자전거도. 이거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자전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천 도심에서 저희 에스파스까지 운행하는 나룻배 자전거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것도 이제 강변에서 타기에 참 좋은 자전거 아닌가. 가족들이 타기에. 요 자전거가 이제 저희들이 거리에서 도심 동성로 구간에서 운영해보고 싶은 투어 바이크인데 요 디자인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벤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설치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연하고 결합해서. 이건 이제 자전거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 버리는 거 모아서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전거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게 바퀴 아니겠습니까? 바퀴로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교통 표지판 안에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요 바퀴 하나 만들어줘도 아마 이미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이거는 제가 감동받았는데 여기 사이클리스트 킬드 히어라고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보니까 누가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요 제목이 유령 자전거더라고요. 고스트 바이크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바이크 시어터 그래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외발 자전거 공연부터 마스터 뭐 등등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외국의 자전거 바퀴 가지고 하는 공연. 다음.
이건 이제 자전거 부가인데 대구 중구청 앞에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이건 녹색당에서 선거팀 장면인데. 그래서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말 만들기라는 게 세 가지 정도를 대표 유형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한 작업은 삼덕동 같은 경우는 말 만들기와 문화기획, 혹은 뭐 가능하다면 도시계획과 문화기획의 만남이라는 걸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도시라는 게 도시공학자나 도시계획자의 전유물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정말 소통이 없고 독점되어 있다는 느낌은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도시계획과 문화기획이 만나질 때 우리가 인간적인 공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들 저는 항상 가지고 삼덕동 말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좀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파스는 뭐 아직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만 주로 이제 그 하천 통치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적 상상력이 개입할 수 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이렇게 뭐 시랑 협의를 해가지고 하천 통치라는 공간에 가능하면 시민적 상상력과 자유로 그걸 개입하고 반영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그 공간을 주민들이 자주 관리하는 이런 패턴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성로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아직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이게 저희 대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 안에 공간을 재미와 장난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김경인 선생님께서 전통문화들과 도시 디자인들이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픽사료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조이수입니다. 춘천에서 오셨나요? 여러분들 다 춘천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여기저기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왔고요. 전주시에서 그 전통문화 지원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사실 제가 방송작가인데요. 전주시는 문화적인 어떤 그 전주시에 가진 자산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외부 공무원을 공채됐습니다. 저는 전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변적인 태도보다는 실제로 그 문화를 위해서 그 고민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각으로 여러분 함께 전주의 문제를 얘기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주 사람들은 현재 아주 가난하게 살지만 가난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사람들 DNA 속에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그 풍요를 즐길 줄 알고 문화예술이 삶에 어떤 활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막걸리집에서 부르는 판소리 한 자락이 살아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전통문화 중심도시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바로 인터뷰할 것이고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 전주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01년도 파리 유네스코에서 선언된 얘기인데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기반하는 것으로 전통 문화의 보호와 육성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왜 사는가라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너무 서구화가 되어 있고 그 세계화라는 미명 속에 우리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이 태어나고 자라고 삽니다. 그래서 그 전주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저희가 뭐 지킨 게 아니고 경제 발전에 소외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통 문화를 우리 전주의 자산으로 다시 끄집어낸 거죠. 다음 주시면 전주시는 뭐 인구가 지금 62만이고요. 작은 분지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한 번도 풍수배나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입은 적이 없고 어떤 전란이 있어도 이 도시 내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전주의 전자는 온전한 전자입니다.
온전한 도시의 전수. 그리고 공무원 수도 있고요. 재정 규모도 사실은 그 지자체의 상당히 낮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년 전에 그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 월드컵을 보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전주를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의 그 구도심에 있는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옥마을을 지역 주민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동안 그 강압적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분들을 전혀 한옥을 고치지 못하게 그 억압한 거죠. 사회재산이 심했죠. 그러니까 개발재난구역을 묶어서 그 한 800여 채 되는 그 한옥마을을 새로운 시장이 여기 공무원도 계신가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것을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한 천여 세대가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 드디어 이놈을 서울놈의 한옥을 다 때려 부수고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돈 벌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지만 전주를 상징하는 것은 그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최고다. 이 공간을 살릴 때만이 전주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다. 라고 하는 시민 의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분은 이제 이걸 해서 도지사님이 되었습니다. 김한규 도지사가 되었는데 그분의 화형식을 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거 것이냐 이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끝까지 지켜내서 지금은 무조건 한옥을 짓는 분들한테는 5천만 원의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전주 시민들의 어떤 위대한 그 전통 정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분에게만 한옥을 지을 경우에 5천만 원 준다는 것은 여기 시민의 세금입니다.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건 특혜거든요. 근데 그 특혜를 흔쾌히 전주 시민들은 원하는 거죠. 그 공간이 전주의 정신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 한옥마을을 저희가 지켜가면서 전통문화가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지금 땅값이 5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 사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한국적인 도시가 어디 있느냐, 어디를 가야 돼서 한국적인 삶을 볼 수 있느냐 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럴 때 반드시 전주를 오게 되는 관광회사들이 외국인들 관광객에게 꼭 들리는 곳이 그전에는 경주였는데 경주는 안동이었는데 지금 전주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되겠구나 싶어서 전주를 그럼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자. 그 한국적인 도시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만들어가면서 한국적이라는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가게 된대요. 그다음에 그 기본 개념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체화된 전통 생활 양식을 계승해서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삶을 구현하는 도시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문광부를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우리의 도시는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선언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문광부와 전주시 공동사업으로 총 사업비 20년 동안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개의 경우 국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타당성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만큼의 사업비가 든다. 그러나 저만큼의 사업비가 들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는 아주 큰 자산 가치를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 사람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일상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합니다. 이를테면 판소리 배우고 싶다. 공짜입니다. 음식에 전통 음식을 담그는 체험을 하고 싶다. 전주 시민들은 공짜입니다. 술을 빚고 싶다. 재료비만 되면 언제든지 와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도시에서 한국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과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전주 시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85%가 자, 우리는 그렇게 가자 지지를 했습니다. 85%가 85%의 지지를 얻고 시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내놨을 경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민들은 호응을 해주십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먼저 또 제안을 해오시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전주라고 하는 도시를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하나의 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의 가능성은 뭐 이게 제가 말로 해도 뭐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산업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한옥마을 혁신이 저희로서는